예, 안녕하세요. 농부의 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편에서 기술혁신과 백권이라고 해서 이제 6대 절대가지 이후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몬술 미래전략하고 책을 잠깐만 리뷰를 해드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매주마다 우리 회사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그냥 주요한 안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책 형식으로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매년마다 낸다고 해서 매년마다 트렌드를 내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책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릴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들인데, 환경 분석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쪽은 이렇게 분석한 환경 분석을 가지고 국가 입장에서 또는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이 환경 분석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기술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기술과 사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혁신과 패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고, 맨 마지막 장에는 기술시험과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야 사회에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블록체인이나 공유 플랫폼 AI처럼 상세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술혁신과 패권, 요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패권과 연관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권력이동의 역사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생뚱맞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을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역량, 또 개연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면 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건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따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거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나요?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에는 교회 권력,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교회 권력에 주로 중점을 다뤘고, 그 이후에는 왕정, 이후에는 정치 권력.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건 이제 입헌군주제나 아니면 국회의원, 대통령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경제 권력, 흔히 말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가지고 발전시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주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 권력의 주체는 분명히 변해왔지만 이 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항상 독점을 통해 가지고 그 지위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가장 처음에는 뭐 과학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까지 한꺼번에 다뤘었죠.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이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뭐 검증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믿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뭐 태양왕 이런 사람들이 뭐 지미국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한 명이 전부 다 국가를 통치를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미 군단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소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다 권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왔더라. 이게 현재까지의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는 뭐 신관이면 신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부 다 독점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손해볼 수밖에 없던 게 현재까지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글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팩스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복사를 하면은 사실은 원본이 계속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정보 자체가 정확하게 가기가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디지털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카피 앤 페스트해도 100%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요새는 네트워크가 발전돼가지고 쉽게 확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쉽게 접속하시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 현상은 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거가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토지나 또는 건물 가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정보를 요새는 좀 많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니까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말 좀 들어보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발품을 파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를 많이 이렇게 둘러보고 실제로 그 사거나 판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정보를 알았는데, 뭐 지금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지금 뭐 정보 이제 검색하면은 그게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정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둘려먹는다가 이런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현상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전만 되면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사라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요새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라는 곳인데, 중국은 IT 기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이제 위챗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 온라인 결제를 다 해가지고 쓰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디지털이 잘 발전된 사회인데, 이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현재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본래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출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아 그런 거 말고 네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생활했던 것들을 모두 다 정보화한 다음에 그걸 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혜택을 주고,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인데, 뭐 대표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위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거나 사회적 약자에는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 정치에 홍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정보가 합산돼가지고 국가라는 큰 곳에서 다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은 현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이게 뭐냐면 이게 과연 중국만의 문제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작년이나 재작년을 봤을 때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파표나 정보의 분산화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화폐이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막고 중국도 다 막았거든요. 막은 이유가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축통화 다 해가지고 잘 찍어내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패권을 뺏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비트코인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국가 모두 디지털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이런 국가에서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기술 그 자체만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잘 맞지 않는 예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앞 단계에서 중국이 사회 신용 시스템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 중국을 대놓고 하는 거고 미국은 그냥 뭐 아름아름 몰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NSA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현재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취합하고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서는 구글이 전면부 미국에서 이제 얼굴부라고 해가지고 드러내놓고 이제 정보를 모은다면은 NSA는 후면부에서 숨겨져서 정보를 모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증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89년부터 NSA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되는 곳 상당수의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한테 맞는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케어한다는 것들을 이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정보 자체는 확산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정보는 오히려 상당히 작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다수의 공유정보가 있다면은 그거 말고 비공개 핵심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공개 핵심 정보를 파악한 사람들이 세계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지금도 항상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화해 쓴단 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화해가 불가한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수십 년간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왔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통신회사 통해 가지고 통신회사 전부 다 화해로 바뀐다라 하면은 모든 정보의 통로가 다 화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시겠지만 중국이 이미 10억 인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인력들을 파악하고 거기서 본인 정책에 많은 사람들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화해는 불가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파편화는 되고 정보는 확산되겠지만 핵심 정보는 여전히 숨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유추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술 혁신이 권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발전되고 확산되느냐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뭐 이론, 뭐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슈음페터식 공급 혁신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계에서는 보통 테크놀로지 푸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거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어떠한 제품을 원해요, 네가 어떠한 기술을 원해 이렇게 물어봤자 전혀 아는 게 없다. 그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을 필요 없고 이 혁신적인 창업가가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은 결론적으로 신수요가 생겨서 혁신이 계속 창발되고 사회 시장이 굉장히 발전된다는 게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 헨리포드의 제가 사진을 따왔지만 이런 의견을 취한 사람들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말을 했죠. 물어봤자 모르니까 내가 잘하니까 나 다 따라와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생각이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이제 디맨드 풀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봤자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새로운 기술을 먼저 촉진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혁신이 창발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가 발전된다고 하는 방식인데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두 가지 디맨드 풀이든 테크놀 푸시든 둘 다 중요한 건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발전되면은 그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한 이슈로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좌파 쪽에서는 조금 디맨드 풀을 좀 더 강조하고 우파 쪽에서는 테크놀로지 푸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 만들 거라는 걸 조금 강조하는 게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맨드 풀이든 테크놀로지 푸시든 뭐 둘 다 뭐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알겠어,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러면 기술이 나오면 전부 다 수용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를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특성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은 사실은 기술 그 자체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해킹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라서 굉장히 좋지만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이 좋은 기술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불합리나 아니면 이슈가 좀 많았다는 거죠.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늘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고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인생 한 방으로 갈까 해가지고 몰빵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수용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그림을 조금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 한창 할 때는 이렇게 뭐 야옹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야옹이 그래프 뭐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이론은 없지만 야옹이가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까지 확산이 돼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 가능한지 수용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장은 인트로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권력의 변화, 그러니까 권력 변화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권력 자체가 분권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미시 권력의 발현이 점점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패권이 이제 나눠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유에서 공유 중심의 경제로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공유 중심의 경제로 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디지털 기술 통해서 자원 활용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사놓고 그 제품을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이든 공간이든 사람이든 빌렸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간다는 게 장점이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대규모 성장은 좀 어렵다. 앞으로는 대규모 성장이 좀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뭐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돌려쓸 수밖에 없다는 게 공유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 권력의 발언권이 점점 강화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정치체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거에 제가 약간 정리한 게 오른쪽에 이제 그림인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대형 정당이 그 정당에서 정책을 그냥 다 입안을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그 다음에 통치를 실행한다든가 일본은 실행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별로, 그러니까 정당별로 정당의 중심이 돼가 정책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존재하면은 그 이슈에 맞는 시민연대가 먼저 그 이슈에 대한 제기를 하고 그거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소정당이 협력을 해가지고 실행할 것이다라고 보통 말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대규모 정당이 전부 다 뭐 협력을 해가지고 다 실행을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협력 기반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규모 시민연대나 소정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저는 현재까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좀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요새 가장 크게 변하는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소규모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저까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범용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기술, 특정 산업에서만 쓰이는 것들은 아니고 과거의 전기기기나 전기처럼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레포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인공지능과 또는 블록체인, 이게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뒤에 내용들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장에서는 패권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분권화될 것이다. 그래서 분권화를 시키는 가장 큰 거는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가 큰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미시 권리가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 조금 강조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상 농부의 꿈이었습니다.